저도 상반기 시장 조금 좋게 봤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센터장님도 상대적으로 좀 상반기 시장 강하게 보셨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소수 의견이었어요. 그렇죠. 잘 그때는. 생각해 보시면 네, 작년만 올해 초만 해도 상저 하고가 되게 많았어요. 그랬었죠. 근데 저도 거기에 그러니까 이익의 추이는 그럴 수 있다고 봤거든요. 어떤 기업들의 실적의 이익은 상반기 워낙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 이어론이어로 보면 네. 하반기 아무래도 개선되겠죠. 뭐 QOQ든 이어론이어든. 근데 저는 이익의 개선이 연간 이익으로 우리나라 국내 10대 기업들이 뭐 몇몇 기업 빼놓고 삼성전자도 감익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면 실적으로 이 장세가 되지 않는다고 보면 결국 죄송한 얘기지만 기대감이 더 중요한 장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주가는 선행해서 이미 많이 안 좋았던 상황이고 작년 말에.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실적의 개선보다 기대감이 선반영될 거라고 봤어요. 저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그러니까 세대 상승이 가기 전에 항상 업앤다운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대와 현실의 괴리를 몇 번 경험하면서 올라가는 거지 바로 모든 게 검증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오를 거고 하반기에는 근데 빠질 거냐 상고 하저냐 그러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반기에는 또 악재 호재가 있잖아요. 네. 아까 말했던 실적은 적어도 상반기보다는 좋아질 거고 또 하나는 빠질만 하면 내년의 실적은 정말 더 저는 실적은 내년이 제일 좋을 것 같고 올해보다 주가도 오히려. 아마 2분기 3분기가 정점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주가는 항상 선행하니까요. 내후년도 이익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내후년도 코스피 200이나 코스피 전체 이익은 근데 주가는 좀 더 빠를 것 같거든요. 경험적으로 제가 그 연구를 나중에 한번 해서 갖다 드릴 텐데 올라갈 때의 어떤 기간과 하락의 기간 중 어떤 게 길 것 같으세요? 지난 40년의 뭐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글쎄요. 전자일까 후자일까요? 당연히 상승의 기간이 하락의 기간보다 짧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 어떻게 보면 더 집중적으로 과열된다는 측면이겠죠. 근데 빠지는 건 왜 그러냐면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자기만의 고집이 있거든요. 네. 주식을 샀던 이유가 다 있을 거고 자기만의 뷰가 있고 아니면 비자발적 장기 투자의 요건도 가져지고 뭐 이러면서 하락폭은 좀 더 길어요. 상승은 더 짧고. 예. 그래서 저는 상반기가 오르고 하반기는 좀 보합권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 뭐 사실 지금 시장이 워낙에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 네. 지금도 사실 뭐 여러 전문가들께서 분석이나 전망이 좀 엇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도 오늘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월가에 있는 전문가들 다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이 대부분이 이제 뭐 상반기가 좋고 이제 하반기가 나쁠 것이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전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시장이 항상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건 뭐 진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예. 상반기가 좋다고 얘기했나요? 월가에서 혹시? 거꾸로 이제 상반기가 안 좋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상반기까지 주가 지수가 오르지 않을 거라고 봤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만약 전망이. 6월이 안 끝났는데 코스피도 2,650이고 예, 예. 지금 뭐 S&P도 많이 올랐고 이런 측면에서는 좀 당혹스럽겠죠. 네. 당혹스럽겠죠. 올해 상반기의 강세가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전망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예, 조금 예. 이제 당황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 자체는 이제 반도체까지 강해지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뒤늦게 투자에 임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예, 예, 이제 예. 그런 분들에게는 하반기 시장이 상당히 좀 고민되고 궁금할 텐데 예. 오늘 이제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예.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양해 말씀드린 게 오늘은 두 두괄식으로 갈식으로 가시죠. 예. 예, 예. 이제 그 좋은 거 듣고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네. 네. 오늘 그러면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의 어쨌든 지수의 흐름은 우리가 전체적인 투자를 하면서 더 중요하니까 상반기는 조금 지수의 상승을 좀 보셨고 네. 하반기 전체적인 시장의 모습은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죠? 제가 연초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을 그냥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포트를 먼저 고해성사를 하면 저는 여러 번 저희들이 어떤 걸 추천했고 어떤 게 틀렸다고 이실직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 그거 정말 저는 솔직히 네, 말씀드렸어요. 필요하죠. 저는 여기 페이지 잠깐 볼까요? 그러면 네. 이실직고 고해성사 페이지가 있는데 이게 9페이지네요. 네. 저희들이 상상이 올해 상반기에 좋게 봤던 건 중국 리오프닝 화장품입니다. 말 그대로. 그 다음에 화학, 바이오, 방산, 2차전지 및 태양광입니다. 그거를 이제 어떤 게 좋고 나빴냐를 보면 그림 9번을 보시면 딱 나오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12.2%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천했던 4개 업종을 하셨으면 이거는 돈을 번 거죠. 아웃퍼폼 하신 거고 바이오 화장품은 틀렸죠. 특히 화장품은 저희가 생각보다 많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는데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화장품 효과는 없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예. 그러면 저도 이제 여기서 궁금해서 한 가지만 뭐 틀린 건 틀린 거고 근데 굳이 얘기하면 저희들이 6개 업종 중에 4개는 잘 맞췄고 2개는 틀린 거죠.
근데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럼 중국은 어떤 지수가 올랐나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네. 중국은 뭐가 올랐냐? 중국 진짜 본토 시장은.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8페이지 제가 보내드렸는데 잠깐 그 전에 상해가 얼마 올랐냐면 14, 그러니까 7% 올랐고요. 항생은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해 지수 외에 그 쉽게 말하면 홍콩에 대한 기본적인 약세가 경기 부양 효과가 좀 없었지 않냐. 아무래도 좀 더 그 우량 기업 대기업들이 상장돼 있는 게 항생이니까 홍콩이니까. 그래서 그림 8번을 보시면 중국의 YTD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것들은 커뮤니케이션, 정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IT, 중국의 IT 기업들, 그다음에 일부 정보통신 기업들, 그다음에 에너지 기업 외에 나머지 기업들, 특히 여기 보시면 소비재는 완전히 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재, 화학이나 철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중국도 IT 위주로 올랐던 거였고요. 네. 말씀드린 김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보시면 여기 7페이지 보는 것처럼 미국이 많이 올랐던 거는 반도체, 자동차, IT 하드웨어입니다. 근데 특히 빅테크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미국도 자동차 하면 GM 포드가 올랐나? 우리 현대차 왜 안 올랐지? 하지만 테슬라가 다 오른 거예요. GM 포드 크라이슬러는 안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냥 테슬라 혼자 올라서 이만큼 오른 거고 IT 하드웨어, 반도체는 인텔, 대부분 인텔, 어플랜드 머티리얼스 이게 상승했다는 얘기고요. 네. IT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 하드웨어 쪽으로 만들었던 이런 IT 기업들이 애플, 대표적인 애플. 그러니까 네. 애플, 테슬라, 인텔, 어플랜드 머티리얼 이 네 개가 거의 시장을 주도했다 보고 있고 은행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많은 지방은행도 파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은행하고 에너지는 오히려 좀 급락했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도 반도체 그렇죠. 그건 반도체 하는 포함이 거죠. 되겠죠? 엔비디아는 당연히 많이 올랐을 거고 네, 이미 네, 한 네. 150% 올랐으니까요. 사실 고해성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래도 6개 섹터 중에 4개 sek터면 저는 그래도 잘 예측을 해주신 것 같긴 한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상반기에 이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이 생각보다는 이렇게 현실화되지는 않은 네, 것 같아요. 예. 제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중국이 이제 올해부터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리오프닝 하면서 중국 관련돼서 기대감이 매우 높았던 것 같은데 그거에 맞아요. 비하면 조금 사실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중국이 이어른 이후로 작년 4월에 네. 못 이루면 상해가 봉쇄됐어요. 한 달 동안 사무직들이 세수를 못 했어요. 네. 맞잖아요. 그 사진 나왔잖아요. 사무직들이 거의 빠져나가지 못해서 세수를 못 하고 있고 그 빌딩 못 나갔던 그 침낭이 자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난센스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어른 이후로는 당연히 그 생각을 해보면 네. 엄청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금리 상승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또 생각해 보면 중국이 리오프닝을 비계획적으로 갑자기 했어요. 제 말 이해하세요? 비계획적으로 갑자기. 백지 저항했잖아요. 왜 오픈 안 하냐? 아. 그때 1월달 겨울에 신장과 미구르 쪽에서 아파트에 화재가 났는데 어떤 격리 문제 때문에 다 못 빠져나오고 상당히 죽었다는 얘기가 들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일파만파로 소문이 나왔고 그래서 시진핑 물러나라 막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1월에서 2월에 갑자기 리오프닝 바꾸고 그래서 니심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그렇게 어영부영 또 많이 오픈이 됐고 그러면서 리오프닝으로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리오프닝에 대해서 뭔가 좀 계획적으로 그리고 어떤 통화나 아니면 정책적인 좀 경제 부긴 측면에서 좀 더 생각을 하고 오픈하지 않고 그냥 오픈하면서 소비가 활성화된 걸 좀 막연하게 기대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중첩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또 글로벌 경기가 또 침체되기 시작했던 것도 있을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이 중첩된 저는 왠지 그냥 가만히 회고해 보면 중국이 저는 뭔가 이제부터 어떤 조건이 되면 오프닝을 할 거고 저희들은 경기 부양에서 이런 걸 하겠습니다 하면서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영부영 열었어요. 진짜 생각해 보시면 예.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계획된 리오프닝이 아니라 얼떨결에 잘 생각해 보시면 뭔가 좀 그랬거든요. 약간.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갑자기 저항이 늘어나니까 늘어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급하게 열어줬고 그럴 수 그러면서 있겠네요. 계획 경제는 아니겠지만 경기 부양에 대한 정리 정돈이 좀 덜 된 게 아닌가? 보조금 어떻게 줄 거냐 이런 것도 결정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 이제 하반기 시장을 예측할 때 아주 단순화 시켜보면 상반기에 좋았던 애들이 계속 좋을 건지 그렇죠. 아니면 상반기에 안 좋았던 애들이 이제 뭔가 반전을 할 건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중국 쪽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중국 관련된 모멘텀과 업종 주식들은 상반기에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럼 일단 얘를 먼저 살펴보면 하반기에는 얘네들이 좀 이렇게 회복을 개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계속 하반기에도 별로일 걸로 보시는지.
저는 개선은 덜 될 것 같은데요. 네. 주가는 움직일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그게 결론적으로는 모두 결론부터 말씀드려. 저희 예. 종목 중에 여기 보시면 11페이지에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추천했던 것 중에 뭘 넣고 뭘 뺐냐 말씀드릴게요. 상반기에 저희가 추천했던 2차전지 태양광 기억하시죠? 네. 다시 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자, 2차전지 태양광 여기 있습니다. 2차전지하고 태양광 있었는데 저희는 이 두 개를 다 빼겠습니다. 주가가 충분히 상승했다 보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반도체로 넣었습니다. 반도체로 바꿨고 대신 우리가 그전에 했던 기존에 있는 건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태양광은 빼고 반도체를 넣고 네. 바이오 화학, 화장품, 방인데 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예. 화장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과가 예전보다는 제한되고 있는데요. 여기 써드린 것처럼 중국의 오프닝도 중요하지만 일부 에스테틱이라고 그래서 코스메틱스 같은 ODM 업체들이 미국 시장 쪽에 많이 늘고 있어요. 네, 유럽이나 미국향 쪽이 많이 미국향이 늘고 있고 있죠. 예. 일본 최근에 마녀 공장인가 하는 공모주가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었고 6월 8일인가 6월 9일에 상장할 텐데 네. 예. 그게 결국 일본 쪽의 에스테틱 사업의 소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화장품이 아니라 에스테틱 사업, 필러라든가 뭐 리쥬란 같은 이런 부분들이 업행되면서 저는 여기에 있는 업체들 중에 코스맥스라든가 펌텍코리아, 코스메카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은 약간 개선이 미미하지만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플러스 성장이 조금씩 되고 있고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 성장이 크게 나오면서 거기에 어떤 개선폭이 있을 거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이제 일본이나 이런 기타 지역 에스테틱 쪽으로 어필하는 기업들이 좀 차별화되면서 움직일 거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것도 좀 기대가 컸는데 하반기에 사실은 중국 리오프닝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게 정치적 이슈 때문에 그래요. 저 더 이상 설명 안 드리는 게 저희가 당장 뭐 G7 이후에도 분위기가 좀 험악했고 네. 지금 하반기에도 지금 뭐 마이크론 이후로 여러 가지로 좀 이슈가 계속 존재하고 있어서 지금의 어떤 기조는 중국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중국의 어떤 화장품이나 에스테틱으로 가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국 경기가 지금보다는 내년 내후년에 나아지는 건 맞으니까 지금 예. 상황보다는 예. 그러니까 그 주가가 빠질 수는 없죠. 빠지는데 그럼 제가 만약에 투자자를 하더라도 중국을 기다리려면 다른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이런 화장품 주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중국은 언젠간 되겠지만 그거는 지금 잘 모르겠고 예. 근데 뭐 일본 에스테틱이라든가 아니면 ODM을 잘해서 미국 쪽에 뭐 어떤 비중이 는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고객을 뭐 지금 중동 쪽에도 뷰티가 많이 팔려요. 많은 분들은 히잡을 써서 뮤티를 안 할 것 같지만 중동 여성도 미에 관심 되게 많습니다. 사실 그거는 뭐 우리가 그냥 겉을만 보는 거지 그 문화를 잘 보시면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투자하시는 거는 저는 승산이 있다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환경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하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물론 정치적인 문제라는 뭐 이제 변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토대가 그 정도로 잘 될까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의문점은 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서. 뭐 예를 들면 예. 뭐 이미 사실상 뭐 디플레이션 얘기도 나온 지 오래됐고 하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을 언급하시니까 약간 그 대목에서 약간 갸우뚱해지는 것도 있어서 중국 그냥 쉽게 말하면 작년보다 올해 다 Q는 늘고요. 매출액과 이익은 늡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뭐 거의 팔지 못했다고 보실 정도로 험악했으니까. 네. 근데 기대가 높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기대감을 만족 못하니까 주가가 못 올라간 거지. 사실 이어로는 중국이 마이너스 성장할 수는 없죠. 중국향 화장품이나 중국향 에스테틱이 작년보다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게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뭐 30% 성장, 50% 성장이 아니라 뭐 10%대 성장 이렇게 하니까 문제인 거지. 네.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 성장이 우리의 어떤 요구했던 니즈를 충족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예. 플러스 성장은 하는데 그러니까 그 나머지 우리가 미진했던 우리 욕구에 대한 부분을 충족하는 것이 난 차이나 그러니까 차이나가 아닌 지역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해줘야죠.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세진 않아도 상반기에 워낙 기대가 높은 거 대비 예. 이제 저조했으니까 조금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보여지는데 사실 이제 뭐 화장품 쪽은 그렇게 뭐 비중이 크지는 않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요 질문 상당히 좀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저도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게 뭐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시장 네. 분위기는 이제 우상향의 모습은 어쨌든 보여주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계속 더 애드업 해야 되냐라는 걸 할 때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반도체냐
아니면 한때 많이 올랐다가 약간 쉬고 있는 2차 전지냐. 이제 요걸 네.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희 선생님은 지금 답을 딱 주신 게 2차 전지 빼고 반도체를 넣으셔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 넣은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2차 전지를 이 추천 업종에서 제외한 이유를 조금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페이지를 좀 일단 저희들이 봤던 거는 저희 연합뉴스 경제TV의 다양한 패널들이 저보다 훨씬 전문가분들께서 뭐 2차 전지 전문가나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들이 와서 많은 설명을 했지만 저도 그 중에 하나죠. 충분히 우리가 갖고 있는 밸류를 받았다고 본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2030년까지 저희 소재, 저희가 갖고 있는 K 배터리가 할 수 있는 캐파, 지금 증설 캐파보다 뭐 30% 더 많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그 캐파에 더 70, 80%를 양극재나 음극재를 된다는 가정에 쭉 했을 때 우리 소재들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뭐 그거를 지금 A란 기업, B 기업을 다 밸류에이션 하나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지만 저희들은 이미 한번 그 2030년도에 추정할 수 있는 시총은 이미 달성을 한번 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 어떤 큰 변화가 생기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침투율 2030년에 55% 60%의 침투율, 전기차 침투율을 상회하는 90% 침투율이 된다든가. 네. 2030년이면 이제 무조건 10대 중에 9대는 무조건 전기차만 팔고 한 대만 내연기관 파는 이런 시장이라면 저희들이 다 이렇게 뷰를 바꿔야겠죠. 근데 일단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아주 무식한 얘기고 저는 아주 직관적인 걸 좋아하는데 저는 경험적으로 증시에 21년 있으면 느낀 건데 어떤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싸거나 아주 비싸거나. 저는 경험적으로 그렇게 봐요. 어떤 재화나 용역이나 어떤 아이템이든 어떤 그게 사람이든 아니면 그게 어떤 자동차든 그것이 자꾸 회자되고 뭔가에 대해서 서로 막 얘기가 많다는 건 고점 아니면 저점이라는 뜻이라고 좀 보고 2차 전지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뭐 그렇다고 좀 봤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전 개인적으로는 죄송하지만 예. 저가 본 그냥 뷰는 2차 전지가 5월, 6월, 7월 그러니까 5월, 6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냥 사회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왜 논란이 될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갖고 있는 분도 뭔가를 얘기하고 싶었을 거고, 네. 갖고 있지 않는 분도 뭔가 얘기하고 싶었을 거고, 예. 그거에 대해서 뭐 결론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항상 그 기간에 그게 기간이 6개월인지 1년인지 모르지만 고점이나 저점이다 봤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한 정리한 걸 하나 보여드리면 예. 지금 여기 13페이지에 있는 그림 15번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15번에 보시면 테슬라와 에코프로라고 하는 에코프로 시가총액 추이입니다. 예. 사실 테슬라 시가총액은 고점이 22년 상반기였습니다. 22년 1월, 2월에 이미 뭐 그러니까 120조 달러가 했던 거고요. 네. 근데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은 꾸준히 올랐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둘 중에 하나가 약간 오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너무 지나치게 싸거나, 그렇죠? 지나치게 싸거나 에코프로 BM이 약간 비싸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여기서 에코프로 BM의 생산 능력이 150만, 200만 톤이 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가가 어떻게 될지는 다 나중에 저보다 더 저도 몇 번 다른 분들의 의견을 존중했고 저도 시청을 구독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몇 번 봤거든요. 아마 투자자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여러 번 해드렸었던 거고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 의미를 잘 받아들이시는 것도 중요하고 글로벌 넘버 1 전기차 업체와 예. 글로벌 넘버 2, 3등, 3등 정도 하는 양극재 기업의 시가총액의 어떤 괴리 예.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부분도 저는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렇죠. 들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프라이스와 밸류의 괴리죠. 네. 그러니까 밸류는 항상 어떤 일정한 간격을 좀 계속 증가하겠죠. 근데 이제 그 프라이스가 밸류보다 낮으면 그게 저평가고 프라이스가 일시적으로 높으면 그게 고평가지 않습니까? 주식은 항상 고평가 저평가가 있습니다. 어쨌든 네. 적정한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뭐 여러분 오해 없으셨으면 하는 게 일단 지금 하반기 예. 그러니까 추천한 업종인 거고 예. 또 뭐 내년 가면은 또 달라질 아니, 수 있으니까. 뭐 내년도에 이익 전망이 계속 높아지면 포워드 BPS로 이제 PR이 낮아지는 거니까요. 네네.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올해 3분기부터 서서히 또
그동안까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까지는 안 드릴 것 같고요. 뭐 예. 제가 그것까지 맞출 능력은 없지만 주가의 상승이 타업종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게예요. 결론은 뭐냐면 저희 NS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이제 어떤 종목 홀드 쓰면 전화 와서 막 따지시거든요. 왜 네. 잘 모르면서 홀드 써서 주가가 빠지게 하냐. 그래서 물론 제가 빠뜨린 건 아니지만 제가 들어보시면 투자자분들을 위하는 길은 저희들이 월급 받는 이유가 뭐예요? 투자자분들에게 돈을 버는 아이디어를 주는 거죠. 네. 애널리스트는 딱 직업의 정의가 뭐냐면 돈을 버는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전 투자자분들께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2호 종목은 비중 좀 줄이시고 다시 비중 줄인 걸 이걸 사라 그래서 추천 업종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자꾸 틀리면 저희가 정말 면목이 없고 들으면 그래서 고해성사했던 거고요, 사실은. 지금 그 업종도 제가 고해성사를 하겠지만 연말에.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돈을 지키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줄이시고 이걸 좀 도와주시는 게 어떻겠냐고 네. 그렇게 생각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센터님 너무 존경스러운 게 지금 하반기 추천 섹터를 5개로 압축을 해주셨어요. 네. 사실 이제 전망하는 입장에서 편하게 전망하려면 다 집어넣으면 되거든.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차전지도 좋고 5개도 많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까? 그렇죠. 5개도 많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거를 와. 추스려서 진짜로 이렇게 딱 압축해서 말씀을 주신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섹터에 대한 숏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숏은 아니라 아니죠. 상대적으로 이들 업종이 더 좋다 이제 이런 관점이니까. 그렇죠. 지수 대비해서 플러스 나올 수 있겠죠. 네. 지수가 한 5% 오르면 다른 업종도 5% 오르면 되니까요. 네. 그건 마켓 퍼포밍 거고 저는 지수보다는 많이 올 거라고 본 거죠. 네, 이 기업들이. 왜냐하면 이제 사실 저희 방송은 좀 덜한데 네. 타 방송 같은 경우는 아이고, 뭐 안 그쵸. 된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라는 주제는 예. 참 핫하기도 하고 예. 어떻게 보면 뭐 민감하다는 편이 맞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이런 유튜브 방송이 정말 많아지면서 사실 이제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제가 봤을 때는 정보의 비대칭성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무슨 정보가 있죠? 거꾸로 이제 그러니까요. 어떤 정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기관 투자자의 한 사람이지만 오히려 유튜브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경우가 저도 많습니다. 안 믿겠지만 네이버 지식은 제가 봐요. 그리고 네. 제 얼마나 많은 좋은 분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뉴스가 기업별에 있었네라고 제가 찾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쎄요 생각이 다른 거고 결국은 지금부터 해서 뭐 연말까지 종가로 뭐 평가받으면 되는 거죠. 예, 뭐 처음에 이제 2차 전지가 들어갔다가 이제 하반기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아무튼 센터장님 말씀 중에 가장 포커스를 제가 뒀던 부분은 아까 그 13페이지에 있었던 그 테슬라와 에코프로의 시가총액 비교한 그 그래프는 저도 이거 보고 나니까 뭔가 생각의 전환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둘 중에 지점인 하나는 잘못됐겠죠. 것 같습니다. 테슬라 너무 분명히. 싸거나 그럼 테슬라 추천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테슬라 저희가 아직 추천 못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는 뭐 그 정도로 해서 뷰를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상반기에는 빠져있던 반도체가 이제 하반기에 추천 업종 들어갔는데, 사실은 반도체도 최근 한 달 정도 사이에 좀 많이 올라온 건 네, 사실이에요. 네. 물론 뭐 아직도 뭐 고점 대비로는 삼성전자 훨씬 낮긴 하지만, 근데 일단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좀 좋게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긴 한데, 이제 예. 반대편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그 미국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모멘텀이 생겨서 네. 이제 그게 어떤 새로운 하나의 모멘텀 작용할 것 같은데 약간 반대 내지는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은 그거 엔비디아만 내지는 일부 특정 종목에만 지금 몰리고 있고 네. 그 외에는 뭔가 이렇게 퍼지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인다. 그래서 개별 섹터나 내지는 개별 종목이 너무 과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래서 시장이 어떤 상승하는 모습이 질적으로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네. 이런 좀 비판도 있거든요. 혹시 일단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뭐 엔비디아 GPU 쪽, 그래픽 하는 쪽 많이 올랐고 네. 화면을 좀 보시고 말씀드리면 12페이지 보시면 근데 저희들은 이제는 메모리 쪽도 좋아질 거로 봐요. 지금처럼 GPU 쪽이 아니고 메모리, CPU에 들어간 메모리인데 보시면 독자분들을 이해를 그림 12번을 설명드리면 반도체 재고 순환 지수입니다. 뭐 쉽게 설명드리면 지난 총록석이 반도체 재고가 많냐 적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순환 지수가 저점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재고가 많아서 업황이 안 좋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게 그쵸. 재고가 많다는 재고가 거죠. 많다는 뜻인 거죠. 재고 예. 순환 지수가 마이너스라는 거 이제 재고가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많아서 재고를 떨궈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 13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 본 주요 메모리 3개사의 재고 일수. 그러니까 며칠을 갖고 있냐는 거죠. 지금 데일리로 쓰이는 소모량이 있는데 그 소모량 기준 며칠의 재고를 갖고 있냐 보면 삼성전자하고 쭉 있는데 가장 많았던 여기 보면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건 거의 140일, 150일까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보면 적어도 우리가 팬데믹 전만 하더라도 한 80일에서 100일 사이가 갖고 있는 게 적정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좀 여유가 있었으니까 70일, 100일. 근데 삼성전자는 많이 높았는데 삼성전자 결국 감산을 선언했잖아요. 네. 제일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미 올해 말 정도 가면 적정 재고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상식적으로. 네. 그리고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재고가 올라가려면 결국 어떻게 보면 수요량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수요는 뭐냐면 PC 수요가 있고 서버, 뭐 그래픽, 그 다음에 알고 있는 뭐 IT 기기,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좋아져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 그래프를 안 갖고 왔는데 제가 저번 방송에서 중국의 내구재 소비에 대한 그래프를 갖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그래프가 뭐냐면 중국의 IT 기기 재고는 정말 바닥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국의 IT 재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IT에서도 PC나 스마트폰 재고가 정말 바닥이거든요. 근데 그 바닥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제 자료는 이미 그 홈페이지인가 연합뉴스 경제TV에 보시면 네. 제가 4월 달에 발표했을 때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오포나 비보나 후아웨이나 샤오미나 3월, 4월에 스마트폰 재고를 늘릴 용기가 있었을까요? 안 했겠죠. 왜냐하면 리오프닝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네네네. 왠지 좀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재고를 계속 저점을 갖고 가고 있어요. 근데 보통 내구재는 2번의 성수기가 있거든요. 보통 3, 4월 리스타킹 해줘야 돼요. 왜냐? 연말에 재고를 줄이지 않을까? 대다수의 제조업체들은 연말에 재고를 줄이죠. 왜? 재고를 안고 가면 연식이 달라진 재고를 갖고 있는 건데. 예. 그런 용기 있는 작업이 있죠? 그렇죠? 자동차도 그렇고 스마트 이런 기기도 연식이 달라지는 건 이미 디스카운티드는 프라이스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고를 어떻게든 줄이고 가거든요. 재무제표에도 그 재고자산 부담이 좀 있으니까. 예. 그러면 1, 2월 뭐 설날이고 뭐 정신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3, 4월 이제 여름 뭔가 바캉스 되고 뭐 소비가 있으니까 3, 4월에 재고를 좀 쌓아야 돼요. 그리고 소비하고 또 두 번째 재고 쌓는 게 9월, 8월 휴가 갔다 와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한 달간 좀 한가위 추석 전까지 가동이 많이 올려서 예. 재고를 쌓아야 되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 저 상반기 그게 없었어요. 왜냐 경기에 대한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오포나 비보, 후아웨이나 샤오미가. 그러면 9월에도 재고 안 쌓을 거냐? 근데 제가 그때 화학의 탑픽스로 LG랑 효성첨단소재 로켓을 조정했던 이유는 뭐냐면 늦여름을 주목해야 된다. 8월엔 반드시 재고를 쌓을 거라고 보고 있어. 오포, 비보, 후아웨이가. 왜냐? 그때마저 안 하면 올해 장사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보세요. 우리가 보통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이 언제 제일 많이 팔릴 것 같으세요? 신제품 나왔을 때겠죠? 4분기예요. 아, 왜 시기. 4분기냐면 광군제,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그러네요. 이런 빅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세일도 많이 하고 디스카운티드 프라이스도 하고 고객들도 그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가 전체 물량의 40% 가까이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PC가 백투스쿨에서 9월에 뭐 노트북 같은 거 팔리는 건 미국 얘기고 예. 중국이나 아시아를 보면 당연히 광군제니 뭐 블랙 프라이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그때마저 재고를 안 싸면 올해 장사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봐요. 그때는 경기에 대한 자신이 없어도 일정 부분의 재고를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IT나 내구재가 재고를 쌓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인 화학이나 이런 것도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럼 반도체 칩도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 재고에 대해서는 일단 스마트폰이나 일반 서버나 이런 수요들은 분명히 하반기에 반응을 할 거라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의 어떤 의미는 개선하는데 그러니까 재고가 줄었든 판매량이 늘었든 아니면 디램의 어떤 현물 가격이 상승하든 그런 어떤 좋은 신호들은 더 나올 거라 보거든요. 그게 8, 9월, 10월까지는. 네. 그런 거에 주가가 다 반영했다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역발상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역발상을 해야 큰 돈을 벌거든요. 근데 역발상은 결국 타이밍이에요. 언제 할 거냐. 그죠? 당분간은 대중과 같이 갈 업종인지 네. 아니면 여기서 내가 이 열차에서 뛰어내릴지는 잘 결정하셔야 되는데 예. 저는 아직은 열차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봐요. 반도체는. 근데 다른 업종의 모 업종은 열차가 너무 빠르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는 게 맞다고. 아무튼 이제 재고 소진이나 이제 경기 회복이 진행되면서 차차 반도체도 지금보다 중국에서는 더 많은 수요가 당연히 스마트폰 회복이 수요만 되고. 보더라도 그렇겠죠.
재고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4월 달에 제가 나왔던 방송에 그 데이터가 있고요. 재고는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재고는 적어도. 지금 이 반도체 그 수급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공급 과잉인 부분이 뭐 사실 뭐 트렌드포스 이런 데를 본다 하더라도 뭐 하반기 가면은 이제 공급 과잉 사라지고 수요 위로 넘어간다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럼 기존의 그 반도체가 필요했던 말씀하셨던 스마트폰이나 뭐 PC나 이제 이런 쪽 수요로만 보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 생성형 AI라는 게 새로운 어떤 산업이 돼가지고 이건 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 클라우드에 뭐 들어가는 수요 때문에 뭐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고 네. 있는 거잖아요. 뭐 그거 하면서 또 반도체도 필요하다고 하고 그럼 이제 그 수요까지 붙이면 사실은 생각보다 이 수요가 갑자기 확 세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너무 또 과한 기대인 건지 아니면 그것도 맞게 프라이싱 하는 게 맞는 건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분은 저희 IT 애널하고 얘기를 좀 해봐. 저는 뭐 IT 전문가는 아니고 좀 화학을 했던 사람인데 네네. 그런 걸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 그거에 대한 모멘텀이 붙지 않는가 하면 1차적인 생성형 AI에 들어가는 PC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다를 수 있고 오히려 서버 쪽에 더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갑론을박 엔비디아랑은 속성이 좀 엔비디아는 GPU 쪽에 넘버원인 거고요. 네. 그래픽 쪽에. 그러니까 그런 쪽하고는 좀 메모리에는 좀 다른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직접적인 수혜의 양이나 수혜의 시기, 수혜를 보는 시기, 수혜를 보는 양 자체가 아예 엔비디아랑 다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도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IT 담당자의 주장은 어떤 이런 시대의 변곡점마다 라이징 스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처럼 이렇게 있다 보면 뭐 LG엔솔도 그런 라이징 스타 중에 하나였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엔비디아가 볼 수 있는 수혜와 수혜 시기보다 더 빨리 많이 받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때로는 시장이 그렇게 지나치지 않으면 저희 애널리스트도 그렇게 과열해 보진 않거든요.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펀더멘탈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렇게 싸다 아니면 엔비디아가 아직도 그런 수혜를 못 받았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엔비디아는 충분히 그 가치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제가 말씀드린 선행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가 생성형 AI 때문에 좋아진다고 얘기한다는 거는 오히려 주가 측면에서는 좀 불안한 거죠. 다른 게 지금 메모리의 기본적인 재고 증감이나 아니면 실적에 대한 자신이 없고 네. 생성 AI를 여기다 붙인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그죠? 이렇게 그냥 기대감만 그러니까 붙이는 것 같은 만약 느낌이 주가 들어서. 상승이 그걸로만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저도 고민이 좀 깊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전통적인 PC나 재고가 준다는 숫자 스마트폰에 대한 이어라면 수요. 먼스 먼스로 그 다음에 뭐 D램의 환불 가격에 대한 반등 가능성 네. 그 다음에 하다못해 오포 비보가 가동률 높였다는 뉴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 게 정상적인 거죠. 네. 기존에 갖고 있던 시각의 연장선이었던 부분도 이제 그 센터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얘기하신 거 들어보니까 제가 갖고 있었던 발상과는 조금 다른 시각의 그런 것들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역발상이라는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딱 이미지가 박히네요. 역발상을 잘해야 되는데 제일 어렵죠. 뭐. 그게 역발상이 예. 그리고 조금 시간이 이제 네. 얼마 안 남긴 했는데 또 바이오 섹터 네, 얘기를 예.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네, 어떤 예, 업종 중이었고 상반기도 이렇게 성과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탑픽의 두 번째로 예, 예. 보이는데 좀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좀 컨빅션을 좀 크게 갖고 계시는 건지. 사회자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뭐 타 리서치 센터를 일부러 보진 않고 있어요. 서로 간에 존중해드리고요. 근데 바이오를 이렇게 많이 밀는 센터는 없어요. 잘 네, 생각해 네. 보시면 보통 이게 저희처럼 반도체, 화학, 뭐 방위산업, 저희도 묻어가고 있고요. 냉정히 따지면. 근데 바이오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는 결국 딱 그 간단히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3, 4년간 옥석가리가 어느 정도 됐어요. 주가가 그동안 거의 안 올랐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때 5, 6년 전만 해도 파이프라인이나 밸류에이션은 상당한 많은 버블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바이오에 받자만 들어가도 뭐 어떤 일상도 막 올라가는 말도 안 되는 일상 삼상도 아니고 네. 일상만 했어도 일상 성공이 뭐 큰 모멘텀처럼 올라갔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지금은 파이프라인 많이 견고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주가 반응을 안 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 여기 써드린 것처럼 올해 하반기에 최대 바이오 시밀러 시판이 돼요. 미국에서.
그 최대 바이오 시밀러 시판의 ODM 업체들이 여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거기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기세포 중에 가장 큰 바이오 시밀러가 미국에 오픈됩니다. 규모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막 주변에 물어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가장 큰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미국에서 오픈이 되고 그 오픈되면 바이오 시밀러에 들어가는 ODM을 여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판매하고 있다는 거니까 당연히 그거는 당연히 수혜를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약간 이것도 약간의 역발상인데 자 그러면 올해 실적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거나 아니면 몇몇 기업 빼놓고 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는 기업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전년의 연간 뭐 순이익보다 올해 순이익이 그러면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 서스테이너블하게 미래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고 거기에도 꾸준히 했던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2차 전지도 올라갔다고 봐요. 올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있었다면 과연 2차 전지만 봤을까요? 실적도 좋은 기업이 없거든요. 그렇죠. 없으니까 확실하게 미래를 책임질 몇 업종 중에 하나가 2차 전지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바이오는 지금 인구가 가장 원하는 거, 인류가 원하는 어떤 무병장수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고 그다음 그동안 투자를 해왔고 그다음 3년 동안 주가는 안 올랐고 네. 밸류에이션 싸졌고 거기에 바이오 시면 열리고 있고 그런데 실적은 내년 내후년에 더 나았겠지가 하는 당연한 아주 좋은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네. 바이오는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에 주목해야 되는 산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시간이 이제 얼마 없어서 질문 하나만 네, 좀 예, 예.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전체적으로 뭐 이게 우리가 오늘 두 가지씩 하느라고 네. 섹터를 딱 바로 해가지고 저는 너무 후련한데 그 전체적인 매크로 관점, 내지 매크로 말고 전체적인 시장 관점에서 예.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조금은 밋밋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상고 네. 하유, 네, 예, 상반기는 고고, 하반기는 유지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하반기에 이 리스크 요인으로 가장 크게 보시는 것들 그것만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뭐 결론적으로 4페이지 잠깐 보고 한 1분만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경제를 어떻게 볼 거냐 해서 요 그래프를 보는 방법은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작년 여름부터 올해 4월까지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한 경제 전망이 어떻게 바뀌었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미국의 경제 전망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여기 4분기 경제 전망은 올해 작년 6월부터 계속 미국 4분기 경기를 GDP가 안 좋겠네 보다가 올해 1월, 2월엔 그래도 올해 4분기 좀 나아지겠지 이런 의미예요.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죠. 올해 예를 들어서 2023년 4분기의 숫자를 계속 안 좋게 보다가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좀 올라가고 이렇게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자 이런 경제 전망은 사람이 하잖아요. 네. 주식도 사람이에요. 자, 현실과 기대의 괴리가 제일 중요하다 보거든요. 이게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경제 전망의 기본적인 뷰는 미국이 좀 침체될 것 같고 약간 하반기에 컨센서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컨센서스는 미국이 약간 침체될 것 같고 상반기까지 버티다가 중국이 조금 올라오면서 그걸 메꿀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코노미적인 뷰는 뭐냐면 상반기 버티다 실업률 같은 거 좋았거든요, 미국이. 그러니까 물가도 금리도 계속 올렸던 거잖아요. 예. 생각보다 자꾸 연준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것처럼. 예. 근데 실업률도 떨어지고 미국이 약간 휘청할 거예요. 그럴 때 중국이 도와줄 거다. 경기 정 이거로 미국 지수는 조금 보합이고 중국 지수가 좀 더 좋아질 거라는 게 컨센입니다. 네. 결국은 뭐냐면 이 컨센이 맞냐 안 맞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뭐냐면 중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리스크죠. 그 리스크가 적어도 지금 분위기는 중국이 성장을 해줘야지 보합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이 성장할 거라는 것이 60, 70%는 주제에 반영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이 그래프대로 중국이 5%대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4분기에 할 거라 보지만 혹시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약간의 그러니까 상반기에도 리스크는 중국이었는데요. 그거는 정치적 부분의 리스크였다고 봐요. 리오프닝은 왜냐하면 리오프닝 후회가 상반기 없으면 하반기라도 있겠지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하반기는 정말 그래서 계속 올라간 거잖아요.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로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많은 경제 전문가 이렇게 본 건데 그게 이제 아닐 가능성이 있는 그 리스크. 그러니까 현실과 기대에 비해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 어디까지 볼 거냐.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는 오히려 호재에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자꾸 들어올 거거든요. 네. 제가 하반기에 주식 시장을 유지로 본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지표들은 별로 안 좋을 거예요. GDP 성장률 같은 거 계속 안 좋게 나올 거고 실업률 안 좋게 나올 거고 하는데 우리를 주가를 버티게 하는 건 주가의 선행성이가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 실업률이나 경제 아니면 실적이 뭐 다음에 나아지게 하다 보면
그게 누적적으로 응축되다가 갑자기 내년 1분기에 실제 생각보다 안 나오면 한번 크게 딥하게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리스크를 이제 두 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부분은 합리적인데 5.6%로 그것마저 미팅을 못할 경우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당연히 하반기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죠. 내년 경기가 좋을 거라는 호재와 실질적으로 지표가 안 좋은 악재가. 근데 이제 악재보다 자꾸 호재를 지나치게 보는 경우는 예. 이거는 좀 경계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도 가능한 거죠. 악재에 너무 민감하면 주식을 사시면 되고, 시장이 너무 악재에 민감하고 있다. 과거 얘기인데 자꾸. 예. 그럼 너무해서 2,350, 저희들은 밴드를 2,350에 2,650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2,350에 2,650. 그러니까 그 반드라고 보는데 그거를 급격히 이탈한다는 거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시장 모르지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